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총선이 이제 5개월 정도 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외교 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분야에서는 아직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논란과 실수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 제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대작컴의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실수, 과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저는 70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점 이상이요? 네, 왜냐하면 안보 분야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기본 점수 60점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보가 아니면 6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외교 잘하고 하니까 네. 70점 받아야 되죠. 네. 자, 일단 70점 이상.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자,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잘한 것도 많지만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외교 그리고 법치 확립 분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죠. 정치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홍보, 인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 이게 국민의 마음을 잡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이어야 하는데 네. 특수부 검사 정치를 얼마 안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부 검사식의 정치를 예. 1년여 해왔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뭐 8개월 정도 정치 입문에서 대통령이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그리고 대통령 이전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실 이전이요.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좀 무리해서 이전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은 국민의 뜻을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세 건이 있는데요. 네. 첫째, 무리한 청와대 이전이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는 과정, 그리고 김기현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출발점이 청와대에서 서둘러 나오는데 용산으로 간 거군요. 예, 그게 당초 약속과 달랐죠. 광화문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갑자기 국방부 건물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이 수도 이전과 비슷합니다. 네. 그 국가의 정통성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그건 좌파적 시각입니다. 네. 거기 계셨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을 제왕적 권력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잘못되고 이건 대통령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국회의 동의,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뒤에 이 모습이 이준석 대표 밀어내기, 김기현 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냥 그대로 투영이 됐군요. 통했다는데 최초의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 대통령실의 이전, 용산으로의 이전이 잘못된 단추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자,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좀 몇 가지 좀 알아볼까요? 우선 대통령실은 네.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세계적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서는 곳은 군사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합쳐져야 돼요. 네. 그러면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출퇴근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동선이 노출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 없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노출이 되고 또 경호병력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격에 맞아야 돼요. 화이트하우스 하면 미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엘리제 궁 하면 프랑스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 건물이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냐 이겁니다. 건물이 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좀 생각도 하고 예. 그런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저기는.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구청장이 근무하기에 딱 좋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이름을 안 짓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임 대통령이 과연 여기서 근무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새 영빈관에 자주 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잘못 옮겨 놓으니까 다음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과연 저기서 근무할 거냐? 청와대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새로 지을 거냐? 등등 여러 문제를 남겨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있는 공간에 국방부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 건물과 대통령실이 같이 있는 거를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국가지휘부가 나눠져 있어야지. 그렇죠. 한 방에 뭐 이렇게 유사시에. 유사시에. 네. 또 저희가 방어에 안 좋습니다. 네. 군 관련 투톱이 그냥 한 곳에 예. 같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출되고 뭐 드론에도 노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의 지금 세 가지 과오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과오를 알아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오 좀 알아볼까요? 이준석 대표는 말이죠. 네.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인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2021년 봄에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국민의힘이 몸부림을 쳐가지고 30대 당대표를 뽑았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젊은 층에 다가가자는 그 몸부림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먹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아주 발랄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전략을 내세워가지고 특히 세대 포위론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고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그 득표율을 보면은 거의 이재명 후보와 약간의 차이로 뒤지지만 거의 나눠 가졌습니다. 이거 보수 대통령 후보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네. 그건 이준석 덕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도 0.73%포인트로 24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 젊은층, 중도층의 연합 구조 이것을 보존하면서 이걸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무리하게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느냐 이겁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실수가 이준석 전 대표를 무리하게 쳐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줬다. 그래서 네. 2030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많이 빠졌죠. 30%대로 지지율이 내려가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이준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 대표하는 2030 세대죠. 네. 2030 세대는 요새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이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표 가져가 놓고 배신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년 토사구팽입니다. 내년 총선 때 보자 하는 이런 일종의 보복 심리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2030 세대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인데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도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신당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갑자기 커졌어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선거에 딱 앞두고 보니까 2030 세대의 표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징계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신당 창당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창당에 대한 결심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갈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지 결심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죠. 국민의 힘이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오해도 풀고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왜 이준석을 못 만납니까? 그러니까 앙금 있으면 앙금 풀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풀고 만난 것 자체가 국민의 힘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일종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나야 됩니다. 아직 지금 윤 대통령이 결심을 하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가리는 사람 같아요. 네. 아니 정치라는 거는 사람 가리면 안 되잖아요. 선거 때의 그 기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은 선거 때 유세 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로 들어가니까 과거의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의 어퍼컷을 해보니까 사라지면서부터인 것 같은데요.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의 그 모습이 좋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바뀌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또 중간에 주변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또 아마 잘하신다는 이야기만 들을 것 아닙니까? 네, 인해 장막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대통령 있는데요. 중심제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과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김기현 대표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이준석 대표를 밀어낸 다음에 그거와 연동돼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만만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굽니까? 안철수 네. 그리고 나경원 같은 사람을 상처 준 것 아닙니까? 더구나 전당대회 그 운동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를 시켜가지고 안철수 의원은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네. 아니 선거 때 같이 손을 잡았는데 그런데 그걸 그때 공동정부 얘기까지도 나왔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중인환시리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 이건 뭐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출범한 김기현 체제가 정치적 상상력도 발휘하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네.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당이라고 이렇게 의젓하게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정권만 지난 잡았을 6개월. 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절박하게 이재명 대표보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더 절박하게 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다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사실 선거 자체는 작은 선거인데 그게 이렇게 되니까 활짝 놀라가지고 네. 흔들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놓고 참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김기현 지도부를 재신임하기로 한 것 같은데 자, 뭐 대안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준 사람이고 한데 김기현 대표 보고 물러가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알아서
알아서 거취를 결단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개헌 저지선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론의 흐름이 구조화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걸 바꾸는 데는 기발한 또는 자기 뭐를 거는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예. 뭐 그런 모델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1987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6.29 선언, 너로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킨 거. 네. 그 다음에 DJP 연합, 김대중, 김종필 손잡은 거. 그리고 2002년에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네. 여론조사에 붙인다는 결정을 한 거. 이게 다 뭘 걸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걸고. 네. 그 정도의 승부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네, 승부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김기현 대표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지금 5개월 남았습니다, 총선.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끌고 갈 텐데 이렇게 되면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30입니다. 2030이 보수와 손잡고 중도와 손잡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표차가 얼마 아니라고. 근데 2030이 빠져버렸다고 그런다면은 뭐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네,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2030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2030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중도가 저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비상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위기가 아니죠. 보통 위기가 아니라는 게 만약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당장 국회가 탄핵 이야기를 꺼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우리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탄핵 소추안만 통과시키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버립니다. 이런 아주 위험한 헌법 조항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준석도 못 만난다? 이준석 만나고 뭐 유승민도 만나고 안철수 씨도 만나고 나경원 씨도 만나고 해가지고 이것부터 다시 네. 복원하는 노력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요? 네, 뭐 2030을 잡는 노력에서부터 많은 획기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윤 대통령의 이제 3대 과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보면은 외교, 안보, 경제 발전에 성공한 사람이 정치에 실패해가지고 네. 어렵게 됨으로써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비근한 예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이게 보수가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 정치에서 실패해요. 다른 데서 아무리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 선거에서 져가지고 권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서 있지 않다. 네. 하는 걸 통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뭐냐, 정치의 본질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어떤 철학적인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라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과거에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걸 민주적으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죠. 본질은 네. 보택동이 이야기했듯이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뭘 걸어야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각성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실망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하고도 몇 개월뿐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의 실수와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한 우리의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